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사쿠라진다 12번째 이야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찌다. 속국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정치의 목적으로만 한정하면 일본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일본인 1억 3천만 명이 미국인이 되는 셈이죠.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이 조금 넘으니까 일본인만으로 전 인구의 30%에 이릅니다. 처음에 일본 주위에서 상원의원 2명과 하위에는 몇 명을 의회에 보내는 정도로 그치겠지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일본주가 차지할 선거인 수는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일본주의 표심을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면 일본인이 직접 세계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시라이, 제가 일본의 친미 보수파에게 하고 싶은 말도 왜 병합을 제한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일본이 국책을 일치시켜야만 한다면 일본이 미국의 한주가 되는 것만큼 철저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불이익은 일본사에서 미국 통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이익이 사라지는 일이겠지만 그런 개인적 이익을 앞세우는 일은 애국자에게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허허. 웃지다. 유일한 문제는 천황제입니다. 천황제가 있는 한 이 해법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SF식으로 상상하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편이 속국 상태인 지금보다 세계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틀림없이 커집니다. 일본 열도에 사는 사람이라도 미국 대통령이 될 기회가 있기 때문이지요. 시라이. 한국은 미국 이민에 적극적이죠. 미국 정가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도 있고 그들이 모국인 한국에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그 정도로 미국 이민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살아가기 힘든 데 있겠죠. 웃지다. 그렇겠군요. 시라이. 따라서 한국인은 저렇게 미국으로 가도 활력도 있는데 운운하는 이야기도 실은 도착적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 대국이 되어도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IMF 구제 금융 이후 보러 닥친 개혁에 한 방 먹은 이후 유감스럽게도 그런 상황을 맞았지요. 물론 일본인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쁠 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법니까? 라고 물을 때 마음 편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알맞은 말일 테죠. 메이지부터 쇼와 전기에 걸친 시기에는 일본에서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브라질로 그 후에는 만주로 하나둘 떠났으니까요. 두 번째 얘기, 욕망의 표현 방식. 욕망의 표현 방식. 시라이. 브라질 말씀하시니까 떠오른 생각입니다마는 패전 직후 브라질 일본계 사회에서 일어난 막개꾸미와 가치구미의 대립 항쟁에 관한 얘기를 NHK에서 이틀 밤에 걸쳐 특집으로 방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패배를 인정할 수 없던 사람들과 아무래도 진 것 같다고 납득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결정적으로 라디오에서 오금 방송을 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더군요. 쇼와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종전 조서를 읽은 라디오 방송을 말한다. 미묘하게 계급 차이가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해서 라디오가 없었던 사람은 방송을 듣지 못했죠. 그럭저럭 성공한 사람은 경제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명씩이나 살해당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항쟁이 거세지는데 앞장서 죽이는 쪽으로 돌아선 쪽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이 녀석들은 터무니없이 졌다는 소리나 해대는 비국민이다 라며 격양하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죠. 이는 미디어 관점에서 봐도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일본 본토에서 오금 방송과는 다른 형식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패전을 전하고자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촉소판이 실은 브라질의 일본계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라디오 방송도 안 하고 천황의 육성
거치지 않고 패전 소식을 전했다면 어떠했을지 궁금하군요. 우찌다. 신문 호에 같은 식 말이군요. 시라이,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납득할 수 없다. 이건 헛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쏟아져 나와 내전 상태에 이르렀을지도 모르죠. 우찌다. 이건 미군이 퍼뜨린 선전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라이, 그렇습니다. 필리핀 누방 섬에 있던 오노다가 그러했지요. 패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토 결전파가 방송에 내보내지지 않기 위해 오금 방송을 담은 레코드를 탈취하려 한 사건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국민은 그때까지 천황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노다 히로소이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도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 섬에 숨어 동료 2명과 자기만의 갤리잔을 수행했다. 그들은 종전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필리핀 경찰이 전단지를 살포하며 설득했지만은 미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우찌다. 그땐 처음 들었죠.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시라이. NH 다큐멘터리에서 마케구미와 같이 구미로 나누어 싸웠던 세대는 현재 고령이긴 하지만 살아있게 취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전혀 화해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케구미 쪽 사람들,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 저놈들은 미치광이었다고 말합니다. 미치광이라는 방송 금지 용어가 잇따라 들립니다. 이른바 가치구미 쪽은 아직까지도 사람을 죽인 일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격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치구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들은 졌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황제 폐하를 우습게 보는 언동을 일삼았다.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마케구미 쪽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전황 정신을 갖고 있었고 전쟁에 졌어도 그 정신은 변함없었다. 전황을 향한 충성심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마디로 헛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마케구미가 전황을 모독하는 듯한 말을 했다더라도 어진을 불태워 온다 하더란 등등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한 경우는 천황의 사진이 인쇄된 신문을 화장지로 쓴다는 말도 떠돌았죠. 요컨대 선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폭력에까지 이르렀지요. 생각해보면 도대체 뭔지 헷갈립니다. 그것이 선동이었다면 왜 사람들은 우선 그런 유령벼에 휘둘렸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깊이 간직하고 있던 욕망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치다. 그래요. 선동이란 사람의 무의식적 욕망을 반영하니까요. 시라이에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구미와 가치구미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쪽을 편들고 싶어질까요? 시민적 상식에 비춰보면 당연히 마케구미 쪽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긴 때문이죠. 가치구미 쪽은 너무도 맹목적인 천황주의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영속 패전 체제를 자명한 현실로 간주하고 살아온 전후 일본의 시민 감각에서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의식의 욕망을 해독해보면 천황제를 향한 파괴적 정동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쪽은 가치구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구미의 폭력 행위는 멀리 떨어진 땅에서 제 마음대로 전쟁을 계속한, 다시 말해 본토에서 회피되었던 결전을 대신 치른 집단 내부 같은 형태의 싸움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본토 결전이 벌어졌다면 일본은 독일처럼 종전을 맞이해 이른바 국채 호지는 불가능했을 테죠. 결국 본토 결전을 단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국채를 파괴하고자 하는 충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치구미에 속한 사람의 선동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금지된 욕망을 바라는 쪽은 저놈들이라는 형태로 타자에게 투영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역사적 사실의 은폐구조. 시라이. 브라질에서 가치구미를 둘러싼 이야기에는 헛소문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가치구미에 속한 어떤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부흥 발전한 일본을 직접 보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 봐라.
어떻게 졌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옳았다. 단순히 농담으로 돌려버릴 수 없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가치 구미는 직설적으로 패배를 부인했던 반면 영속 패전 체제 내부에서는 말하자면 미온적으로 적당하게 패전을 부인해왔습니다. 그 미온성 때문에 부인치고는 대단히 완성도가 높은 교묘한 상태가 되는 바람에 그런 농담까지 생겨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온적으로 패전을 부인하는 세계에 자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태어난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최근의 화제 중에서 그러한 욕망이 가장 강하게 표출된 사건은 위안부 문제 보도를 둘러싼 아사히 신문 때리기일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마치 위안부 문제 전체가 없었다는 듯이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침략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열변을 토하는 세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 또는 침략한 과거를 말하는 행동은 일본인의 자랑에 상처를 입힌다는 등 일본인을 폄하하는 거라는 등 온갖 말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자체가 일본인 긍지를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며 밑도 끝도 없이 확대 해석을 해댑니다. 그것은 일본의 패배를 인정한다니 불경하다, 비국민이다, 죽어도 싸다는 가치 구미와 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파멸적 사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파멸 충동이지요. 오지다.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등장한 시기는 일본에서든 유럽에서든 1980년대 이후입니다. 전쟁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사회의 제일선에서 물러난 후에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죠. 종군 위안부 문제, 프랑스의 독일의 가스실은 없었다는 말은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증인이 하나둘 사라질 무렵을 틈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쟁 범죄에 관한 사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건 당연합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로 전황이 나빠지자 자신들이 위반한 전시국제법 사례에서 관련한 모든 문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전쟁 범죄 외에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내용의 군 내부 사료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말이 유럽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변명이었지만 그런 자료는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강제 수용소에 관한 사실관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나는 그곳에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던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죽고 문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자 역사 수정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시라이. 그들 역사에 얼마든지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세계에 까발리면 일본인의 명예에 흠집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기만 합니다. 우찌다.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기란 결국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은폐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동안은 감출 수 있겠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은폐하는 당사자 자신이 은폐된 사실의 진리성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폐하는 자체로 진실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밝혀집니다. 은폐된 시기가 길면 길수록 은폐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폭로되었을 때 입을 손실은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은폐된 역사는 언젠가는 반드시 폭로되죠. 예외는 없습니다. 은폐된 진실은 공기 때문이죠. 매끈한 표면 아래 상처 입은 자리에서 줄고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은폐물의 틈에서 악취가 나다가 어느 날 피부를 뚫고 무서운 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이미 문제와 빈부격차의 문제, 극우 진실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는 상황도 근본을 따라가 보면 프랑스 나름의 패전의 부인으로 기결합니다. 자신들이 나치스에 가담하여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질러놨으면 패전국으로서 고개를 숙이고 종전을 맞이해야 했는데도 드골의 힘으로 손이 깨끗한 전순국으로서 전후 국제사회에 등장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은폐 공작을 펼쳤지요. BC 정부의 관료 상당수가 그대로 제4공화정의 관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 범죄의 해명 따위가 가능했을 리 없습니다. 시라이.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후쿠다 가즈야 데뷔작 기묘한 폐허라는 책이 생각나는군요. 이제는 프랑스일지라도 말해서는 안 되는 진실은 없다며 파고드는 책입니다. 우지다. 프랑스에서는 BC 정부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980년대 이후 처음에는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의 연구자가 은폐 시도를 피한 역사 사료를 활용하여 BC 정부는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왔습니다. 후쿠다 가즈야도 그 무렵에 연구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시기에 같은 주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알지요. 그 무렵에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리에웨, 나노센, 셀린, 브라지악, 르바테 등 대독 협력자들이 쓴 책들인데 전후에는 거의 전부 금서에서 읽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시라이 공식적으로 금서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우치다. 법률상 금소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름을 언급하는 일 자체를 거의 금기시했지요. 서점에서 팔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신간도 문고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세르는너와 드리와 라로셀의 작품이 번역되어 나왔지만 프랑스에서는 공공연하게 읽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BC 정부와 관련된 사람이 사회와 제일 전에 문란한 때가 전쟁이 끝나고 40년쯤 지나서니까요. 그 후에야 어렵사리 BC 정부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연구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인이 BC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체계적으로 쓴 책이 베르나르 앙리 레비오의 프랑스 이데올로기가 처음이었어요. 1981년 그 책이 간행되었을 때 보수 논단으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왜 굳이 아픈 상처를 억지로 열어 소금을 뿌리느냐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그 후에 BC 연구가 진전되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등장한 시기와 거의 같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BC 정부에서 한 일은 금기시되고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레지스탕스입니다. 레지스탕스 중에는 노르만디 작전 후 전황의 기초가 정해지고 나서 그때까지 BC나 나치스의 빌부터 있던 정치 세력이 상황이 나빠진 독일군을 공격하는 말하자면 이긴 말에 올라타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극우 세력과 민병 조직 등 그때까지 악랄한 짓을 했던 자들이 레지스탕스라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레지스탕스는 지하 조직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문서 형태로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제멋대로 짓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레지스탕스였다고라고 스스로 신고했을 경우 판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 내부에서도 초기부터 활동한 레지스탕스와 나빠진 상황을 보고 레지스탕스가 된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는 처음부터 레지스트 활동가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존웨 까뮈는 진짜 레지스탕스는 거의 다 죽었다라고 썼습니다만 지금 나는 레지스탕스의 투사였다며 뻐기듯이 말하는 자들이 진짜 레지스탕스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까뮈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마저도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프랑스인이 모두 일치하여 대독 협력자와 싸울 독일군을 내쫓았다는 이야기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렵사리 만들어지고 있는 때인지라 자칫 찬물을 끼얹어 다시 국민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뮈는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대독 협력자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사람들, 예컨대 브라지악과 르바테의 구명 탄원에서 동의합니다. 전후 프랑스에서는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집요하게 추궁하기보다 국민적 통합이 정치적 선결 과제였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1억 총참회를 말했듯이 프랑스에도 일단의 전성국의 이름을 올리는 사안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레지스탕스 활동가나 그들을 체포하거나 고문하거나 처형한 사람에게 관해서는 당연하지만 거의 사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대독 협력 혐의로 수천 명이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지만 정말로 대독 협력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그들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한 사람이 놓이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대독 협력자라는 누명을 씌워 억울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일도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간의 사정도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인을 죽인 숙청에 관한 역사 연구도 거의 없으니까요. 시라이, 프랑스와 대비해 말씀해 주신 덕분에 패전의 부인이라는 개념이 대폭 확장되어 두터워졌습니다. 최근 크리스틴 노스라는 미국인 프랑스 연구자가 쓴 68년 5월과 그 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내용은 알제리 독립 문제를 비롯해 1968년 5월 시점에서 좌익이 그러한 부인의 역사를 문제 삼았던 일입니다. 그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자들이 바로 대독 협력 경험이 있는 치안 관계자였습니다. 우찌다. 프랑스에서도 그런 형태로 패전을 부인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해왔기 때문에 전후 40년을 거치면서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의 구구 세력과 배회 세력이 얼굴을 내밀 수 있게 되었지요. 시라이, 그렇군요. 그 말은 어떤 나라에서나 구구 이데올로기가 생겨난 이유가 말하기 어렵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억압한 데에 있다는 일반 논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구구 세력은 BC 정권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지다. 글쎄요. 프랑스에서 BC 정권 얘기는 기본적으로 금기사항이라서요. 그들 자신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체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평등 방해가 아니라 BC 정부에서 내세웠던 노동, 가족, 조국이 오늘날 구구의 슬로건이니까요. 노동, 가족, 조국. 점령시대를 망각하다. 점령시대를 망각하다.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라이. 여하튼 프랑스는 공식적인 전승국으로 알려졌고 일본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하신 이야기는 적잖이 충격적입니다. 비슷한 사정을 일본 현대사에서 찾아보면 점령기가 딱 어울리겠군요. 8월이면 지난 전쟁을 잊지 말자는 캠페인이 많아지지만 점령기를 잊지 말자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우치다. 맞습니다. 8월 15일에 끝나버리죠. 1945년 8월 15일부터 약 10년에 걸친 점령기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시라이. 점령 기간 동안 미국은 전쟁과 다른 형태로 본토 결전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 나라를 두 번 다시 대들지 못할 나라로 개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결전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인은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잊어버린 시절인 셈입니다. 우찌다. 그 시기를 필사적으로 파고든 사람은 옛도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점령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은폐되었는지를 애도주는 알아내려고 했죠. 프랑스 경우와 유사한 점은 프랑스 점령기에 점령군과 통했던 사람이 그 후 일본 정부의 중추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민당 일부는 패전 시 군수 물자를 사유화한 조종자와 CIA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보수 정계와 보수 미디어에서도 완전히 금기시 되었죠. 게다가 아직까지도 당시 경계제의 후손이 정권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령기에 미국과 통했던 사람과 거기에 얽힌 사람이 지금도 일본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점령기의 대미 협력자는 프랑스의 대독 협력자와 가능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지요. 기능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지요. 키시로보스키도 가야 오키노리, 쇼리키 마스타로도 CIA 협력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에 일본인 자신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밖에서 정보가 흘러 들어오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키시로보스키와 쇼리키 마스타로가 CIA 요원이었던 사실에서 아베 신조와 요미우리 신문이 함께 구상하는 정치적 그림은 1945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을 아베 정권이 필사적으로 제정하고자 한 이유 중 하나는 2007년 미국에서 공문서가 공개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태생이 밝혀져 분노한 데 있습니다. 시라이. 와세다 대학의 아리마데 소오는 그와 관련된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쇼리키에 관해서도 쓰고 있고 고다마 요시오에 관해서도 쓰고 있죠. 저희 대학원 스승이었던 가토 데스로 선생도 같은 주제를 놓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말로 일본의 정치학자나 사학자가 엘광해야 할 텐데 아카데믹한 주제로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보다 흥미로운 주제는 없을 듯 한데요.
우치다. 우선은 관련자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겁니다. 관련자가 많은 이슈는 반드시 억압됩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야 다양한 사료가 나오겠죠. 아직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7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시라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사자가 죽더라도 자손들이 변함없이 고위직에 있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찌다 그렇습니다. 기시도부스키가 CIA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줄 자료는 아베 신조가 있는 한 일본에서는 공개되지 않겠죠. 시라이 맞습니다. CIA 자료는 몇 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개되겠지만 기시도부스키 파일은 예외로 지급하여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조는 미일 관계의 근간을, 나아가 현재의 미일 관계를 뒤흔질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겠지요. 우치다. 하지만 일본인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점령하여 일본이 어떻게 미국에 협력했는지 말이죠. 점령기 대미 협력의 실상은 우리가 대미 종속을 통한 대미 자립이라는 좋은 국가 전략의 적합성을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할 때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현대 일본의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생각 있는 역사학자가 꼭 해줬으면 하는 작업입니다. 아마 과학연구비 조성 사업의 지원은 받지 못하겠지만요. 시라이, 얼마 전에 나이 지극한 선배 학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민당의 정치가와 오랫동안 교류를 할 기회가 있었기에 그들이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피부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미 종속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본의 보수 기득권층은 미국과 일본 국민 사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는데 지금 아베가 보여주는 행동의 동기는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원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한일까요? 그 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이에 낀 일본의 기득권층은 대단히 굴욕적인 경험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 또는 정치인의 아내가 대단한 미인이면 점령군 소속 장교 또는 장군이 자신에게 넘기라고 말하며 첩으로 삼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보수 정치인은 술만 마시면 2대 3대에 걸친 한스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답니다. 너무 집요해서 어떤 자리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려면 당신 조상이 전쟁에서 이겼어야 했어 라고 하면서 경로했다더군요. 그러고는 다시는 말을 붙이지도 않았답니다. 정말로 생생한 이야기죠. 이런 굴욕도 보수 기득권층이 일반 서민에게 감추고 있는 단 한 단면입니다. 자신들이 지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한심한 모습을 전부 은폐하고 국민에게는 미국과 대등하게 겨루는 일본국의 대표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동시에 미국은 일본에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있다는 장면을 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가로서 일본의 애정 따위는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섭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들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번 대화로 패전의 부인이라는 개념을 심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부인이라는 개념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역사 분석에 응용해왔을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인이 심해지는 상태는 명백히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치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병적 상태를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은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메시지는 상당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당신도 괴로우시죠? 이제 편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이번 대화는 우리 사회에 얼마간 유익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사쿠라 진다 12번째 이야기의 대단원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며로 해서 마지막 부분을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치다 다스로입니다. 이번에는 시라이 사토시와 대담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대담할 때는
나가의 아키라 씨가 매번 입회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사회를 봤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정담에 가까운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지요. 그런데 인쇄된 지면에서는 나가의 씨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키자비 역할만 하고 발언자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가의 씨와 편집자 사이에 호기리 씨처럼 리액션이 대단히 좋은 청자가 옆에 있어 매회 이야기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이 차이 숨겨진 저자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두 분에게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대담은 시라이 씨의 영속 패정론이 화제가 되기 시작할 무렵에 기획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책의 평판을 듣고 저도 바로 읽었습니다.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후사상의 밥상을 차버린 과격한 논고이지만은 논리를 펼치는 솜씨가 영리한 데다 끝까지 학술적인 절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불꽃 같다고나 할까요? 머리를 쥐어 뜯고 싶을 만큼 격렬한 성격인데도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 이따금 볼 수 있죠. 몹시 화가 났을 때입니다. 예사 분노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흔히 볼 수 있는 인습적인 분노의 경우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화를 내면 누구든 그것 때문에 화가 났군요 하면서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시라이 씨가 영속 패정론에서 쓴 것은 보통의 화자가 그거라고 쉽사리 맞힐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 이제까지 누가 꺼낸 적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라이 씨는 일부러 정중하게 또는 무례하다고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만큼 은근하고 온화한 말투로 일본 국민이 패전이란 역사적 사실을 계속 부인함으로써 일본이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해부해 보였습니다. 멋진 솜씨입니다. 억제된 문체는 그만큼 시라이 씨가 화가 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프랑스 문학을 연구한 사람이어서 사상적 콘텐츠의 정합성이나 정치적 정당성보다 오히려 문체의 리듬이나 신선한 수사에 마음을 끌리는 편입니다. 시라이 씨는 가끔 가슴을 찌르는 듯한 멋진 문장을 구사합니다. 정치를 논하는 사람이 이런 문체를 갖고 있는 모습은 예외적이죠. 말의 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러한 문체를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의 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미대에 넘쳐나는 글이나 서점에 널려있는 신간은 좀처럼 계속 읽을 의욕을 유지하는데 힘든데 말의 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의 힘에 대한 신뢰는 독자 지성에 대한 신뢰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사히 신문의 말의 힘이라는 카피를 대대적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말은 감정적이고 잔혹하며 때로 무력하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 말의 힘을. 저널리스트 선언 아사히 신문. 이 카피를 보고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같은 인상을 품은 사람은 저 말고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카피가 좋다거나 나쁘거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카피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언어는 도구다. 독자는 조작 대상이다라는 초라한 언어관 때문에 오한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카피를 쓴 사람, 그리고 그런 내용을 채용한 인간은 언어는 독자를 조종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면 감정을 토로할 수도 있고 언어를 흉기로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대로 쓰기에 편리한 도구라 해도 때로 무력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 무력하다는 표현은 대개 유력한 대상에게만 사용하니까요. 이 카피를 읽고서 어차피 문안을 만든 쪽은 광고 대행사였겠지만은 이런 걸 쓰고 또 채택한 자들은 정말로 독자의 지성을 모독하려고 작정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말의 힘을 믿는다는 말은 독자의 지성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넓게 독자라는 말을 집합적으로 기능하는 독자 공동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독자의 지성을 믿는다는 말은 언론의 옳고 그름이나 가치를 판정하는 장을 신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다해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으리라는 희망이 깃들어 있지요.
틀에 박힌 글을 쓰는 자에게는 이런 신인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진부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자가 이해할 수 없다. 바보들이니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직업적인 글쟁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독자를 모독하는 태도로 글을 쓰는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글 쓰는 이 자신의 지성을 믿지 않고 무엇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정리를 다한다는 말은 한계까지 언어를 혹사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쉬고 눌러 펴거나 비트는 식으로 사용하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말의 기능성을 넓히는 일, 그것이 정리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라이 씨는 젊은 농객 중에서 내가 오랜만에 만난 정리를 다하는 필자였습니다. 젊은이란 정열의 온도가 높아서도 그렇겠지만은 이사를 함께 살아가는 동포의 지성과 인류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은 뜨겁게 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면 뭔가를 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믿음과 아직 만나지 못한 동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시라이 씨와 같은 문장은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년 연구자로 출발한 이력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혁명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혁명적 대중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동포의 지성과 윤리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니까요. 이렇게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와 장시간에 걸쳐 대화할 기회를 얻어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대한 해설은 하지 않고 시라이 사토시 애참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과 내가 뜨겁게 얘기를 나눈 책이니까 분명히 재밌을 겁니다. 어쨌든 이 글은 후기니까 이 책을 다 읽은 후에야 보시겠지요. 그래도 대담자 두 사람의 다 말의 사용 방식에 몹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라이 씨는 올해 4월부터 교토 세이카 대학 인문학부에서 잠깐 동료가 됩니다. 요로 다케시 선생과 함께 저도 개공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이 멤버라면 뭔가 흥미있는 일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우치다 다스로. 추천의 글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HK 교수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의 저자. 미국이 만든 일본의 분열적 상황과 두 번의 패전. 동일본 지진이 일어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나는 모 대학에서 교양 일본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강의에서는 일본 뉴스의 동영상을 교재로 쓰고 있던 터라 그날은 오후 2시에 발생한 대지진에 관한 뉴스를 학생들과 함께 보았다. 15m 안팎의 쓰나미가 도호쿠 동해안 지역을 휩쓸고 뒤이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미국 서해안까지 떠내려가고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에 침수되어 폭발하고 핵연료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일본이 자랑하던 로봇이 나타나 위기를 구하는 일은 없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어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예견하고 로봇을 만들려 했으나 도쿄전력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개발을 저지했다. 사고 후에 발전소 안에 투입된 미국과 일본산 로봇들은 차례로 고장을 일으켰다. 21세기 지구에 우주 소년 아톰은 없었다. 내가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2009년에 민주당은 자민당을 꺾고 집권 여당이 되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폭발로 이어지는 불운한 사고로 2012년에 다시 자민당의 정권을 내줘야 했다. 기라디오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했다. 제1차 아베 내각은 2006년 성립해 집권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듬해 실각했다. 그 후 아베 신조라는 정치인이 와신 상담하고 있는 이미지를 유학 시절 내내 NHK 등의 일본 방송에서 보았다. 때를 노리던 그에게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은 어떤 의미에서 행운이었고 반대로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민주당 측에는 불운이었다. 도쿄 시민이 사용할 전력을 위해 지난 100여년간 일본 역사에서 버림받아온 도호쿠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선 건 자민당 집권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핵발전소 폭발 사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을 비난하고 오히려 원죄가 있는 자민당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준 것이다.
현지에서 내가 느낀 바로는 엉뚱한 일이었다. 민주당의 총리들이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를 이전하거나 철수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미국의 압력을 정권 교체됐다는 썰이 일본 국내에서 돌았다. 이런 썰은 아마도 음모론이겠지만 이 책은 사쿠라진다에서 이야기하듯이 1945년 8월 12일의 패전에 책임이 있는 몇몇 정치인이 CIA에 고용되어 움직였다는 썰도 미국 측의 기밀문서 해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 9월 2일에 일본 공산당 의원은 안보 법안의 성립을 둘러싼 자민당의 움직임은 사실은 미국 국방부와 협의 내지는 미국의 지도를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유된 내부 문서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군국주의 일본이 부활하는 과장처럼 보도됐던 안보 법안 아니던가. 이처럼 미국 측이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한 것은 그 연원이 오래된 일이다. 일본이 패전한 뒤 중국에서 본격화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제2의 국공내전이 1948년 쯤부터 공산당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1950년에 공산 진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기습 침공하자 일본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려던 미국은 방침을 바꾼다. 일본을 공산주의에 맞서는 극동의 포로로 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불과 몇 년 전인 1946년 11월 3일에 일본은 군사력을 영원히 갖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헌법이 제정된 1946년까지는 중국 국민당 측이 공산당보다 우세를 보이고 있었기에 미국은 중화민국이 소비에트를 상대하게 하고 일본을 무장 해제시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하의 일본은 전범 재판을 열고 재벌을 해체하고 노동자와 활동을 허가하며 전쟁 해결을 포기하는 내용의 헌법을 미국 주도로 수립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점령지 일본에서 추진하던 메가더의 GHQ는 국공내전의 전황에 따라 이번에는 공직에서 추방됐던 패전 이전의 정재계 인사들을 복직시키고 공산당을 탄압하고 자위대를 창설시킨다. 이처럼 GHQ가 무슨 때는 정책을 일본에 적용한 것을 여코스라고 부른다. 오늘날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지키고자 주장하는 양심적 시민 세력과 평화헌법을 개헌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주장하는 우익 세력 간의 충돌은 미국이 만들어낸 분열적 상황이 빚어낸 갈등이다. 패전 책임이 있는 일본의 지배 세력은 친미 우익이 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지켰다. 어떤 강대국이든 자신의 점령지나 속국에서는 자신들과 말이 통하는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는 법이다. 미국 상황에서 전통하긴 했지만 1953년의 방공포로로 석방 사건에서 보듯이 필요할 때는 미국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한국 이스만 대통령과 달리 미국 CIA 도움으로 권력을 유지한 일본의 구지배층은 철저하게 친미적 태도를 유지했다. 바로 친미 우익의 탄생이다. 이들은 국외적으로 친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의 사건을 패전이 아닌 종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본질을 흐렸다.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단지 전쟁이 끝났을 뿐이라는 논리다. 유학시절 논문을 쓸 때 패전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도교수로부터 종전으로 바꾸라고 권유받았던 일이 있었다. 지도교수는 양심적인 일본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였음에도 말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 세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를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내듯이 일본에서는 전쟁의 책임, 소재와 승패를 불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심리가 진영을 막론하고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음을 실감했다. 이른바 일본의 양심 세력도 전범 재판을 받은 일부 정치인과 군인들에게 시민 세력이 협박하고 이용되었다는 논리를 펼침으로써 대부분의 일본 시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친미우파와 반미자파는 개별적인 정치 이슈에서는 대립하지만 이 책 사쿠라진다에서 지적하듯이 전쟁의 책임 소재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한편 지난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자신들의 세대가 무덤까지 가져가고 후대에는 알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똑같이 취했다. 우파는 자신들의 권력 정당성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좌파는 시민들의 정치적 죄의식을 지워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렇게 진영을 막론하고 전쟁 책임과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을 비밀로 하게 되자 일본 사회는 지난 전쟁에서 자신의 국가가 패한 이유를 검토하고 반성함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202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드러난 지배 집단의 무책임한 행태와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는 제2차 세계전 말기에 드러난 지배 집단의 무책임한 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옹호한 일반 시민들의 포퓰리즘이 자아 비판 과정 없이 폐기되지 않은 채로 일본 사회에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핵무기로 패전한 일본은 자신들의 시스템과 포퓰리즘이 노출시킨 문제들을 철저히 반성과 성찰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의 모순적인 정책 여코수에 의해 빼앗겼다. 그래야 패전 이전의 사회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국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맡긴 채 경제 발전에 매진한다. 그러나 2011년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미중요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핵공격을 받고 두 번째로 패전한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 번의 패전을 거듭한 독일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과 달리 일본은 문제가 많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패했다. 물론 독일도 한국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나치 전범을 철저하게 철거한 것이 아니라 나치 범죄 이외에 나미비아 등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사과나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독일은 최소한 프랑스와 폴란드 등에는 사과함으로써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나았다. 2011년의 두 번째 패전을 통해서도 일본 지배층과 시민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엉뚱하게 민주당을 권좌에서 끌어내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민당에게 권력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생각이 혹시 내가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에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오랫동안 품었다. 그러나 사쿠라 진다를 읽고는 그동안 내가 올바른 질문을 일본 사회에 던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려는 일본인들이 일본 사회에 나타났음을 알게 되어 안심했다. 핵으로 두 번 패전한 뒤에 비로소 자기 사회의 근본에 도사리고 있는 모순을 직시하고 지적하는 자아 비판이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들처럼 자기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모순의 시스템을 지적하는 용기 있는 사람은 한국에도 물론 필요하다. 사쿠라 진다의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 북한, 중국 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의 대다수 시민은 아직 자아 비판의 용기가 없는 데다 자기 사회의 문제를 외국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하다. 이 책에서 지적하듯이 프랑스 시민도 스스로를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아니라 순정국이라고 속이고 자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알제리인을 학살한 1961년 12월 17일 프랑스 학살 등에 대해 사과나 반성커녕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기 사회의 문제에 눈감은 행동은 동북아시아 국가만의 독특한 심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비굴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겠다. 다만 프랑스가 속한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의 국가는 아직 자신의 군사력을 제대로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국제 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나는 타산지식이란 말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잘한 일을 보고도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일을 보고도 반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해 쑥대밭이 된 유럽을 보고도 동북아시아 국가의 시민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은 사쿠라 진다를 쓴 두 명의 저자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기 사회를 바라보고 발언한 사람들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책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에도 꽤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국의 지배 집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대량 학살과 전쟁 책임을 감추기 위해 자국 시민의 호전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놀아나지 않으려는 한국과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사쿠라 진다를 권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쿠라 진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